주휴수당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전문가들은 본질적인 문제인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심 한복판은 물론이고 도로 위에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8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세부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제당한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기습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제2의 신한 사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30억 원을 들여 만든 제로페이에 홍보하는 데만 29억 원을 쏟아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혜영입니다. 일주일에 5일 일하면 주말 하루치를 더한 것으로 보고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것,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이른바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기업에 강제해오던 이 주휴수당 제도를 시행령으로 못 박으려고 하자 경영계가 첨예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느는데 주휴수당 지침을 빼도 박도 못하게 시행령으로 정해버리면 기업하기 정말 힘들어진다고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갈등을 풀어줄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즉 40시간을 일하면 주말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48시간어치의 최저임금을 업계는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말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이 같은 주휴수당 지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못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놓고 사법부와 입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말은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입법부는 주휴수당을 시행령으로 못 박은 것은 기업의 부담을 명시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 할 문제라며 입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세 바퀴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시행령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행정권을 갖고 결집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헌법소원은 당연히 낼 거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논란이 단순히 주휴수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들여다보면 기본급은 형편없이 적고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턱없이 많은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높아지면 야근 수당 등 덩달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높아지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기본금은 줄이고 상여금은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라는 논리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거지. 전혀 논의의 진전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지. 임금 체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문제를 좁혀서 봐야지. 기형적인 임금구조 개편 없이는 이러한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관건은 비합리적인 주휴수당을 없애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 발짝 양보해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대타협점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역할마저 무색합니다. 접점 찾기가 녹록치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기형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숲이 아닌 나무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시가 도심 안에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용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로 위에도 주거단지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차질 없이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북부간선도로. 성북구와 중랑구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간선도로 위로 주거단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설치하고 주택 10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2022년까지 도심안에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와 함께 내놓은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후속 발표입니다. 총 8만 호의 주택 공급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힘겹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땅을 활용해 2만 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강남구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3천 가구를 짓습니다. 버스 차고지나 이전을 앞둔 경찰서 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규제를 풀어 도심 안에 더 많은 주거 공간을 확보합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의 주거 용적률을 100에서 200% 추가로 늘려 증가분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합니다. 내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3만 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을 통해 1만 6천 가구를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신념도 밝혔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을 없애고 중앙정부가 진 주택정책 주도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등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지난주 전격 경제 소식을 접한 지 5일 만에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드러냈습니다. 조영병 회장과의 관계를 경쟁자로 보는 외부 시각 탓에 늘 조심해왔던 위 행장이었는데요. 과거 신한 사태를 촉발한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때처럼 그룹 내 서열 1, 2위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입행 1년 선배인 조영병 회장에게 늘 낮은 자세였습니다. 2년 전 신한금융 회장 선출 때 당시 은행장이던 조 회장과 함께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조 행장이 회장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 지난해 행장 취임 후에는 조 회장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외부에서 둘을 후계 구도보다는 경쟁 관계로 보는 데다 경영진 내부의 다툼으로 발생한 신한 사태에 아픔이 있던 터라 선배에 도전하는 이미지를 극도로 조심해온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기습적인 은행장 교체로 조 회장과 위 행장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습니다. 위 행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럽다며 왜 임기 중에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 신한금융의 주요 5개 자회사 최고 경영자는 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육성되는데 이번에 회장 후보군 5명 중 4명이 퇴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조 회장이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경쟁자 찍어내기를 한 것이란 시각을 드러낸 셈입니다. 특히 위 행장은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적어도 다음 회장 선출 땐 양보 없이 붙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이 조영병 회장, 위성호 행장 체제를 남겨두고 떠날 당시 둘은 공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번 인사로 결국 갈등이 터졌고 신한 사태에 아픔이 있는 직원들은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위태로운 경쟁을 다시 한번 지켜볼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올해 추경 예산 중 30억 원을 쏟았습니다. 서울시가 이용자 혜택으로 내놓은 40%의 소득공제와 공영주차장 할인과 같은 부가 서비스는 국세와 지방세 등 국고로 충당이 되는데요. 제로페이 시행을 위해 이미 만만치 않은 세금이 들어간 건데 이번엔 홍보 서포터즈가 논란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추경 예산 30억 원, 금융사 8비틀기로 받아낸 초기 플랫폼 비용 40억 원, 연간 운영비 30억 원 등등 서울시가 그동안 제로페이에 들였거나 앞으로 들여야 할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제로페이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비로 29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로페이 서포터즈 추진 계획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제로페이 서포터즈 1000여 명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방문해 제로페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결제 방법을 설명하는 간단한 업무지만 여기에 쓰이는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주유수당과 4대 보험 등이 포함된 하루 일당 7만 원을 960명에게 총 40일 동안 주는데 약 27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전교육 등 관리비용만 2억 원이 또 들어가 총 예산이 29억 원가량 됩니다. 40일간 29억 원, 하루에 대략 8천만 원을 제로페이 홍보비로 쓴다는 겁니다. 단순히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생색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제로페이 서포터즈는 중기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생겼습니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자리 숫자를 단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민간 영역에 정부가 뛰어든 것만으로도 관치페이 오명을 얻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뜨뜻미지근한 시민들 반응에 홍보비로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내린다는 건데요. 특히 집을 사려면 내년 하반기를 호재가 있는 과천, 하남, 성남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찬신 기자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부동산 전문가 112명에게 내년 집값 전망을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은 절반이 넘는 58.9%가 상승을 예상했고 지방은 87.5%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과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규제적이 아닌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가 땅값이나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토지 가격부터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방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이 많지 않아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박스권에서 보합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언제 집을 사야 할까? 전문가들은 당장 내 집 마련에 나서기보다 내년 하반기를 노려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38만 원 아파트 입주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가격 협상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도권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과천과 하남, 성남 등 신도시 개발과 교통 호재가 있는 곳 등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월소득 23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월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23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와 같은 한 사람에 13만 원이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7월부터 귀농과 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귀농과 귀촌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귀농과 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대상 현재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세 여파로 20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7포인트, 1.31% 내린 2028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일 이후 약 2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4,68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797억 원과 6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 논란 등으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물가 안정 목표를 현재처럼 연 2%로 유지하되 기존 3년이던 적용기간을 없애고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점검은 2년 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년 이후 물가 안정 목표는 연 2%로 유지하되 적용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2년 주기로 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내년 2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IBK 기업은행을 통해 1조 8천억 원 규모로 연 2%대 초저금리 자영업자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기업은행의 신용평가 기준 B등급 이상인 자영업자로 금리는 가상금리 없이 기준금리만큼만 부과됩니다. 또 카드 매출액을 토대로 대출을 해주는 자영업자 카드 매출 연계 대출도 내년 1분기 중 2천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카드 대금 입금 계좌로 매달 카드사가 입금하는 매출액을 분석해 대출 금액과 금리를 정하며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여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 맞출형 보증 지원도 내년 1분기부터 6천억 원 규모로 시행해 자영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심야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31개월 연속 최소 기록을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출생아는 26,5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나 줄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의 조사와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를 사례를 듣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보건소가 약국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밤사이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영동, 경상도 곳곳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옮겨 붙기 쉬우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상태인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내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 전라도는 1cm 내외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는 최고 5cm가량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인천과 수원 영하 11도, 대전과 청주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강릉 영하 1도, 속초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다가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3도, 제주 4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전해상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한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주말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CN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